경상도의 작은 고을 안동, 새벽 미명이 막 밝아올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볏짚으로 이은 초가집 한켠에서 초라한 촛불 하나가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지요. 그 불빛 아래 앉은 젊은 선비 최도윤은 달코해진 청색 도포를 걸치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포의 소매에는 수차례 기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머리에 쓴 갓은 변변한 기름종이 하나 입히지 못한 채 대나무 살로만 엮어 만든 소박한 것이었지요. 아들아, 또 밤을 새우느냐. 안채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40을 갓 넘긴 박씨 부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문지방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머니, 아직 1시가 채 되지 않았사옵니다. 조금만 더 글을 보고 들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공손했으나 어머니 눈에 비친 그의 손끝은 묵물에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조차 아껴 써야 하는 형편이라 손바닥에 글자를 적어 외우는 날도 많았지요. 도윤아, 내가 이리 애쓰는 걸 어미가 모를 줄 아느냐. 허나 몸이 상하면 무엇하겠느냐. 하늘이 정해준 분수라는 게 있는 법이지. 어머니, 분수라 하시나 소자는 아직 뜻을 접을 수 없사옵니다. 성현의 가르침을 조차 백성을 위하는 길을 찾고자 하옵니다. 촛불이 한 번 더 흔들리며 도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가난에 굴하지 않는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28 나이, 아직 혼인도 못한 채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어김없이 마을 어귀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우물가에서 분홍 정지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지요. 최선비, 또 글만 읽느냐?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철 모르는 소리만 하고. 맞소, 맞아. 농사나 장사를 배워야지. 책만 들여다봐선 쌀 한 톨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차분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했지요. 여러 어르신들 말씀 옳다옵니다. 다만 소생은 배운 바를 끝까지 맞춰보고자 할 따름이옵니다. 에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이지. 글공부로 배가 부르더냐? 비웃음이 이어졌으나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중히 절을 올리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선비가 진짜지. 궁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뇌도 굽히지 않는구나. 집으로 돌아온 도윤의 사랑채는 더없이 초라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책 몇 권, 그리고 벽면 가득 나무판에 새겨놓은 글귀뿐이었지요. 종이를 아끼느라 직접 칼로 새긴 문구가 빼곡했는데 그중 한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 도윤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고 남의 비웃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병든 몸과 늘어나는 세월이 마음에 걸릴 뿐이었지요. 저녁 무렵 박씨 부인이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사랑채로 왔습니다. 쌀이 부족하여 보리와 조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이것이라도 먹고 글을 보거라. 어머니, 진정 잡수셨사옵니까? 어미는 벌써 먹었으니 걱정 말거라. 그러나 도윤은 어머니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하루 한 끼로 연명하며 아들의 공부를 돕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촛불 아래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없어 거칠게나마 글을 새겼지요. 가난하되 도를 잃지 않고 공궁하되 뜻을 굽히지 않는다. 비록 나무에 새긴 글씨는 투박했으나 그 획마다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씨집 도윤, 저러다 굶어 죽는 것 아니냐? 공부한다고 밤 나오더냐? 품팔이라도 하지. 그러나 도윤은 그 모든 말을 견뎌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이 공부가 세상에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어머니를 모시고 바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곧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은 고든 일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다시 붓을 들어 글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올곧은 마음이 어둠을 뚫고 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요. 그의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최도윤의 집 대문 앞에 소박한 가마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 윤설아가 새 신부로 들어오는 날이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설아의 모습은 참으로 단아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 머리에는 은비녀 하나만을 꽂았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치장은 없었으나 그녀의 발걸음에는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족두리 아래로 드러난 흰 목선은 백합처럼 고왔지요. 어서 오너라, 며느리. 박씨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반겼습니다. 비록 초라한 집이었으나 정성껏 청소하고 꽃 몇 송이를 꺾어와 대청에 두어 새 식구를 맞을 준비를 했지요. 설아는 곱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 되겠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맑은 산골의 샘물처럼 청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가 복이 있어 이런 좋은 각시를 맞았구나. 설아가 안채로 들어서자 도윤은 사랑채에서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렀으나 법도에 따라 첫날 밤이 되어야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지요. 잠시 사이에 설아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장독대의 항아리도 반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아의 얼굴에는 실망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어려 있었지요. 그녀는 곧장 소매를 걷고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살림을 적어두는 장부가 따로 있사옵니까? 장부라니 우리 같은 가난한 살림에 무슨 장부가 있겠느냐.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친정에서 가져온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쌀 한 돼, 보리 서돼, 콩 2돼 있는 그대로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었으나 허투루 하지 않고 꼼꼼히 기록했지요. 그 모습을 본 박씨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각시는 글씨도 곱게 쓰는구나. 어머님 말씀에 힘입어 더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비록 배운 것은 얕으나 살림만은 성심껏 맡아 하겠사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설아는 빈약한 재료로도 정갈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무 한 접시뿐이었으나 그릇마다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신방을 은은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족두리를 벗자 도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달빛처럼 맑은 이마,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이 어우러진 얼굴은 선녀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지요. 서방님,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도윤 역시 긴장하여 말이 더뎠습니다. 설아, 그대는 어찌 이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을 왔는가? 서방님의 마음이 고드시기 때문이옵니다. 벼슬이 높고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설아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아내의 눈동자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번쩍 스쳤지요. 서방님은 언젠가 크게 쓰일 분이시라는 것을 제 마음이 알고 있사옵니다. 무슨 그런 말을, 그저 느낌일 뿐이옵니다. 서방님의 학문과 인품이라면 반드시 세상에 빛을 내실 날이 오리라 믿사옵니다. 도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새아내는 첫날 밤부터 그를 믿어주고 있었지요. 설아, 고맙소. 그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소. 촛불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꿈과 희망을 함께 걸어갈 앞날을 이야기했지요. 설아는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보잘것없는 몸이나마 서방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나아가겠사옵니다. 설아, 그대가 있어 내게도 용기가 솟는구나.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설아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질서가 잡히고 따스한 온기가 돌았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녕 큰 복을 맞았구나 속으로 새기며 살림은 비록 보잘것없어도 마음만은 궁궐 못지않게 풍족하였지요. 혼인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장날 도윤과 설아는 함께 장터로 나섰습니다. 설아가 적어둔 살림 장부를 보니 쌀과 기름이 거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맞추어 장터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무엇을 사야 할지 미리 적어두었사옵니다. 설아는 소매 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필요한 물건들이 알뜰히 적혀 있었지요. 쌀 한 말, 참기름 한 대, 소금 한 대박 하나하나 빠짐없이 계산된 목록이었습니다. 설아, 그대 참으로 세심하구려. 나 혼자였다면 이처럼 치밀하게 챙기지 못했을 것이오.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 나무를 내다 놓은 아낙네들, 떠돌이, 약장수와 광대패까지 어우러져 소란스러웠지요. 두 사람은 한쪽에서 쌀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딱 나무탁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그쪽을 향했지요. 회색 승복을 입은 늙은 중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낡은 염주가 걸려 있고 손에는 나무탁이 들려 있었지요. 시주님들, 잠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노승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도윤과 설아도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이 늙은 중의 이름은 혜원이라 하옵니다. 오늘 이 장터에서 인연 있는 이를 만나러 왔지요. 혜원이라 이름을 밝힌 노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세월이 깊이 새겨진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었지요. 그가 천천히 장터를 둘러보다가 이윽고 도윤과 설아에게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그들을 찾고 있었던 듯 했지요. 저기 젊은 선비와 부인, 잠시 이리 나와 보시겠소?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도윤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으나 설아가 조용히 그의 팔을 잡고 앞으로 나섰지요. 혜원은 도윤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빛 속에 묘한 기운이 어려 있었지요. 선비께서는 학문에 정진하는 이로구나. 그러나 아직 뜻을 펼치지 못해 답답해하고 계시는 듯 하옵니다. 도윤은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중이 어찌 자신의 속내를 꿰뚫는단 말인가. 스님, 어찌 제 마음을 아시는지요? 호호 관상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법이지요. 선비의 이마에는 귀한 기운이 서려 있으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외다. 혜원은 이번에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더욱 깊어졌지요. 부인, 혜원의 목소리에는 경외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덕이 이 선비의 길을 열리라. 부인이 있기에 선비의 운명이 달라지리이다.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분명치 않았으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파문처럼 번졌지요. 스님, 무슨 말씀인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사옵니다. 도윤이 겸손히 말하였으나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때가 되면 알게 되리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소. 그는 목에 걸린 염주에서 구슬 하나를 떼어내 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다른 나무 구슬과 달리 은은한 빛이 감도는 구슬이었지요. 이것을 부인께 드리리다. 때가 오면 스스로 빛을 낼 것이니 간직하시옵소서. 설아는 선뜻 받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도윤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지요. 스님, 저희가 무엇을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귀한 것을, 귀하고 천한 것에 어찌 구분이 있겠소. 인연이 되어드리는 것일 뿐이지요. 혜원은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받았지요. 감사하옵니다, 스님. 부인, 잊지 마시오. 선비의 앞길은 부인의 현명함에 달려있음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터에 갑자기 바람이 일었습니다. 먼지가 흩날려 사람들의 시야가 가려졌지요. 이내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혜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허, 스님이 어디로 간 게냐? 분명 바로 여기 계셨는데. 사람들이 술렁였지만 혜원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윤과 설아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손에는 여전히 염주 구슬이 들려 있었지요. 설아, 방금 그 스님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던 듯하오. 저도 그러하옵니다. 묘하게도 그 말씀들이 자꾸 마음에 맺히는군요. 두 사람은 염주 구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구슬이었지만 은근히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마치 숨결이 깃든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혜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부인의 덕이 내 길을 연다니 과연 무슨 뜻일까? 서방님, 너무 깊이 새기지 마시옵소. 그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이치가 아니겠사옵니까? 설아는 담담히 말했으나 마음속에는 혜원의 예언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가 오면 스스로 빛을 내리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날 밤 설아는 염주구슬을 촛불 아래서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비치며 구슬이 살아있는 듯 반짝였지요. 그 빛을 보며 설아는 직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큰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의 겨울, 눈발이 성기게 흩날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 관아 앞길로 화려한 가마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가마 안에 앉은 이는 현 안동부사 남공의 아들 남원수였습니다. 헌수는 29,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고을을 제 집 드나들듯 하였지요. 그날도 짙은 감색 도포 위에 값비싼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가끈에 옥잠을 단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호박 구슬로 꿰어 만든 완을 차고 허리에는 백옥으로 만든 폐물을 달아 치장을 더했지요. 발에는 가죽가신에 모피 안감을 대어 호화로움을 뽐냈습니다. 가마를 멈추어라. 헌수가 명하자 가마꾼들이 길 한복판에 가마를 세웠습니다. 헌수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최도윤과 윤설아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지요. 설아는 회색 저고리에 자줏빛 치마를 받쳐 입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로되 걸음새와 기품이 남달라 그 자태가 헌수의 눈을 사로잡았지요. 저 여인이 누구냐? 수행하던 아전이 허리를 굽혀 아뢰었습니다. 도련님, 최도윤이라는 선비의 아내 윤씨 부인이옵니다. 최도윤, 그 가난한 선비 말이냐? 헌수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는 가마에서 내려 설아 쪽으로 성큼 걸어갔지요. 걸음마다 오만이 밴 기세였습니다. 거기 서시오. 부름에 도윤과 설아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헌수를 알아보고 정중히 절을 올렸지요. 도련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나는 그대와 말할 일이 없소. 다만 부인과 몇 마디 나누고 싶을 뿐이요. 헌수의 눈길이 설아를 노골적으로 훑쳤습니다. 설아는 불쾌함을 애써 눌러 담고 차분히 예를 갖추었지요. 도련님께 인사 올리옵니다. 허허, 소문대로 곱구나. 그런데 저리 아름다운 이가 어찌 그런 가난뱅이와. 말끝은 노골적인 모독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으나 참고 있었지요. 설아는 의연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제 남편을 낯잡아 이르심은 삼가주시옵소서. 낯잡다니 사실을 말할 뿐이지. 저런 서생이 그대 같은 여인을 거느릴 자격이 있소?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으나 헌수의 세도를 아는지라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도련님, 설아의 목소리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벼슬의 그릇은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법이옵니다. 제 남편은 비록 가난하오나 마음이 곱고 학문이 깊사옵니다. 그까짓 학문으로 밥이나 나오? 현실을 좀 보시지. 차라리 나와 함께하면. 도련님, 참던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리 도련님이라 하나 제 아내께 그런 말씀을 하심은 멈추어 주시옵소서. 헌수는 콧방귀를 뀌며 도윤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이 가난뱅이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내가 무엇이길래. 저는 최도윤이라 하는 선비이옵니다. 비록 가난하오나 예의는 알고 있사옵니다. 예의? 하하. 비웃음이 길게 터졌습니다.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지요. 가난 주제에 예의를 들먹여 그 예의로 부인을 배부르게 할 수나 있소? 설아가 남편의 팔을 붙들고 나섰습니다. 도련님, 배부름과 배고픔은 몸의 일이오나 마음의 배부름은 따로 있는 법이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옵니다. 진심, 존중, 그런 것들이 쌀밥과 비단옷을 가져다 주나? 헌수는 자신의 화려한 차림을 과시하듯 손을 벌렸습니다. 보시오. 나와 함께라면 이런 것들을 한껏 누릴 수 있소. 설아는 미소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시옵니다. 참된 부귀는 마음에서 나오지 거치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옵지요. 비단을 둘렀다 하여 귀한 것이 아니오니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끝이 어떠하겠사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억눌린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헌수의 낯빛이 굳었지요.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모욕이라 하실 것 없사옵니다. 다만 무엇이 참된 귀함인가를 아랜 것뿐이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던 헌수는 많은 이의 눈길을 의식하여 더 엇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좋다 두고 보시오. 그 오만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는 가마로 돌아갔습니다. 가마가 멀어지자 그제야 사람들이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최선비 괜찮겠소? 헌수 도련님 노여움을 샀으니. 걱정스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설아는 담담히 허리를 고추세웠지요. 염려 마시옵소서. 하늘이 옳은 일을 버리지는 않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유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아, 고맙소. 그대 아니었으면 나도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르오. 서방님,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으니 두려울 것 없사옵니다. 그럼에도 설아의 가슴 한켠에는 싸늘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헌수의 차갑던 눈빛이 자꾸 떠오르지요. 그 밤 설아는 혜원이 건네준 염주 구슬을 꺼내보았습니다. 구슬은 촛불 아래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지요. 때가 오면 스스로 빛을 내리라. 혜원의 말씀이 다시금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설아는 직감했습니다. 그때가 그리 멀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남원수와의 일이 있은 뒤 설아는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살림을 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집안을 일으킬 길을 찾고 있었지요. 닭이 울기 전 새벽마다 장터에 나가 물가를 살피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서방님, 장터에 가보니 그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이다. 저녁 무렵 설아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 고을 백성들 중 절반은 글을 읽지 못하니 말이오. 그럼 서방님의 학문을 살려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사옵니다. 설아는 조심스레 뜻을 내비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서방님께서 글을 대신 써드리시면 되옵니다. 관아에 낼 문서나 편지, 탄원서 같은 것들이지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비가 글을 써주고 품삯을 받는 것이 체면에 어울릴까 싶었던 것이지요. 설아, 그것이 과연 선비의 도리에 맞는 일이겠소? 서방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어찌 도리에 어긋나겠사옵니까? 오히려 학문을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길이 아니겠사옵니까? 설아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았던 것이지요. 며칠 뒤 설아는 장터에서 만난 아낙네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관아에 낼 문서 때문에 걱정이 크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서방이 도와드릴 수 있사옵니다. 정말이냐? 우리 영감이 농지 문제로 탄원서를 써야 한다는데 글을 몰라 속만 태우고 있었지. 김씨 부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으시는가? 많이 받지 않사옵니다. 정성만 보태주시면 되옵니다.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정성을 다해 그들의 사정을 듣고 또렷한 문장으로 문서를 써주었지요. 그의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은 명확하여 관아의 아전들도 감탄했습니다. 최 선생이 써준 문서는 남다르다. 다른 이와는 격이 다르지 않나. 관아 이방이 한 말을 우연히 들은 이가 소문을 내자 도윤을 찾는 이가 더욱 늘었습니다. 설아는 손님을 맞아 물을 내주고 집안 사정을 미리 정리해 남편이 쓸 글에 도움이 되도록 했지요. 부인, 덕분에 우리 송사가 잘 풀렸소. 고맙소이다. 늙은 농부 박씨 영감이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다행이옵니다.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하시옵소. 이렇게 작은 수입이 생기자 살림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쌀독이 비지 않고 기름과 소금도 넉넉해졌지요.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각시야, 내 덕에 집안이 이렇게 다시 서는구나. 어머님, 아직 부족하옵니다. 더 힘써 보이겠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가 도윤에게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야 할 때가 된 듯 하옵니다. 과거라 나는 여러 번 낙방했는데 그때와는 다르옵니다. 이제 서방님의 이름이 고을에 알려졌고 실력도 인정받고 계시옵니다. 설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학문은 이 작은 고을에 묻히기엔 아깝사옵니다. 세상에 나아가 더 많은 백성들을 도우셔야 하옵니다. 도윤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문서를 써주며 본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이 떠올랐지요. 탐관오리의 횡포, 불합리한 세금, 억울한 송사들 이를 바로잡으려면 벼슬길에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했습니다. 설아, 그대 말이 옳소. 학문은 백성을 위할 때 비로소 빛을 내는 법이지요. 그날부터 도윤은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설아는 밤마다 등불을 지켜주고 따뜻한 탕물을 끓여주었지요. 또한 찾아오는 이들의 청을 미리 정리해 남편이 공부를 방해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오신 이는 토지 분쟁이요. 내일 오실 분은 혼인 문서를 부탁하실 예정이옵니다. 설아의 세심한 배려 덕에 도윤은 글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윤의 글에는 더욱 힘이 붙었지요. 도윤, 자네 글이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네. 고을 훈장이 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들으며 글을 쓰니 진정성이 더해진 듯 하외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설아는 장터에서 집에서 기른 채소나 손수 담근 장을 팔아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도윤의 과거길 노자를 마련했습니다. 설아, 그대는 참으로 현부라 할 만하오. 도윤이 감격해 말하자 설아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다만 아내의 도리를 다할 뿐이옵니다. 서방님께서 크게 되시는 것이 제 소원이옵지요. 그 무렵 남원수의 흉흉한 소식도 돌았습니다. 도윤 부부를 모함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도윤의 인품과 학문을 아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헌수 도령이 아무리 떠들어도 허실이지. 최 선생 같은 분을 누가 몰라보겠소. 사람들은 도리어 헌수를 비난했습니다. 설아는 그런 헛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히 남편의 앞길을 받쳐주었지요. 도윤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남원수의 질투와 분노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별당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붉은 비단으로 장식한 방 안에는 값비싼 자단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백옥 연적과 금실로 장식한 붓끝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련님, 요즘 최도윤이라는 놈이 너무 설치는 듯 하옵니다. 신복 최하전이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뭐가 대단하다고 백성들이 떠받드는지 도무지 모르겠사옵니다. 바로 그 말이요. 가난뱅이 주제에 분수를 모르고 있지요. 헌수는 차갑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제대로 혼을 내주어야겠소. 며칠 뒤 도윤이 사랑채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최하전이 관복 차림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포졸 둘이 따랐지요. 최도윤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도윤이 붓을 놓고 일어서자 최하전이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대가 박서방에게 은 3냥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이요. 기한이 지났으니 당장 갚으시오. 도윤은 깜짝 놀라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박서방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위조된 것이옵니다. 저는 박서방이라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준 적도 없사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위조란 말이오? 어서 갚으시오. 안채에서 웅성거림을 듣고 설아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살핀 그녀가 차분히 말했지요.
아전님, 그 박서방이라는 분을 직접 만나뵐 수 있겠사옵니까? 좋다, 데려오겠다. 잠시 후 누더기를 걸친 중년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말했지요. 맞소. 최 선생이 내게 은 3냥을 빌려줬소이다. 설아는 그를 똑바로 살폈습니다. 손목에 난 상처, 옷에 밴 술내음, 떨리는 눈동자까지 놓치지 않았지요. 박서방, 언제 서방님께 돈을 빌리셨사옵니까? 그 한 달 전쯤이요. 어디서 빌리셨사옵니까? 장터에서였지. 설아는 안채로 들어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장부에는 한 달 전 일정이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보시옵소. 그날 서방님은 하루 종일 집에 계셨사옵니다. 이웃 김씨 부인과 정씨 영감이 다녀가셨고 저녁에는 훈장님께서 오셨사옵니다. 최하전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장부야 언제든 조작할 수 있지 않소? 그렇다면 증인을 부르겠사옵니다. 설아는 곧장 이웃을 불러왔습니다. 김씨 부인과 정씨 영감은 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최 선생님은 집에 계셨지요. 우리가 똑똑히 보았소이다. 박서방의 말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장터라 했다가 나중엔 우물가라 했다가 시각마저 바뀌었지요. 그때 설아가 혜원이 준 염주 구슬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슬은 촛불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고 있었지요. 그 빛을 본 박서방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실은 다 거짓이오. 남도령이 돈을 쥐어주며 거짓 증언을 하라 했소이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하전은 박서방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지요. 남도령이 차용증도 위조해주고 술값까지 대주며 거짓말하라 했소.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냐? 사람들이 돌아보니 회색 승복 차림의 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마치 바람처럼 자리하고 있었지요. 스님, 설아가 놀라 절을 올리자 혜원은 오나이 웃으며 박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주여, 거짓으로 남을 해하는 것은 큰 죄악이지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습니다. 스님 용서하옵소서. 저는 탐욕에 눈이 멀어. 박서방은 모든 내막을 자백했습니다. 남원수가 자신을 꿰어 거짓 증언을 시킨 일, 차용증을 위조해준 일까지 빠짐없이 털어놓았지요. 최하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인은 전혀 몰랐사옵니다. 아전님께서도 몰랐다면 누가 이런 거짓 문서를 만들었겠소? 혜원의 물음에 최하전은 말끝을 흐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도윤 부부의 결백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찌 이런 파렴치한 짓을, 남도령이 그런 음모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혜원은 설아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인, 염주구슬이 제 역할을 하였지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따르겠으나 두려워 마시오. 스님 감사하옵니다. 스님이 아니셨다면. 아니요. 부인의 덕이 이 일을 밝힌 것이지요. 나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요.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군중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왔다가 바람처럼 쓰러진 듯 흔적도 없었지요. 그날 이후 남원수의 계략은 고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비열함에 혀를 찾고 도윤 부부를 향한 존경은 더욱 두터워졌지요. 설아, 그대 아니었다면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소. 서방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하오. 설아는 손에 쥔 염주 구슬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원의 말씀이 가슴에 맴돌았지요. 더 큰 시련이 다가올 터였으나 동시에 자신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도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원수는 별당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략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교묘한 음모를 꾸밀 생각에 눈빛을 번뜩였지요. 남원수의 음모가 드러난 뒤 도윤의 명성은 더욱 드높아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의 인품과 학문을 한층 존경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설아는 남편에게 중대한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정말 과거에 나아가셔야 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사서 삼경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여러 번 낙방한 기억이 마음을 짓눌렀던 것이지요. 설아, 나는 이미 여러 번 떨어졌소. 또 실패한다면 어찌하겠소. 설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서방님, 예전과는 다르지 않사옵니까? 그때는 책 속에만 계셨지만 이제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셨지요. 억울한 송사, 탐관오리의 횡포, 굶주린 농부들의 사정을 몸소 아셨지 않사옵니까? 그런 글이라면 시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옵니다. 도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소. 학문은 백성을 위할 때 비로소 빛을 내는 법이지요. 더는 망설이지 않겠소. 그날부터 도윤은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설아는 남편이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살림을 도맡아 꾸렸지요. 문서 작성을 부탁하는 사람도 미리 내용을 정리해 남편이 방해받지 않게 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과거에 나아간다 하니 참 다행이옵니다. 박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서방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옵니다. 고을의 훈장도 격려했습니다. 도윤, 이번에는 분명 합격할 것이오. 특히 경세문이라면 그대를 당할 자가 없을 듯하네. 드디어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전날 밤, 도윤은 설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아, 만약 이번에도 낙방한다면 서방님, 그런 말씀은 마시옵소. 하늘이 서방님의 뜻을 아실 것이옵니다. 설아는 혜원이 준 염주구슬을 꺼내어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지니시옵소. 어려운 순간 힘이 되어줄 것이옵니다. 고마워, 설아. 그대가 있어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지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은 간소한 행장을 꾸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설아와 박씨 부인은 대문 앞에서 눈물로 배웅했지요. 한양에 이른 도윤은 성균관 근처 주막에 머물며 마지막 정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당일 성균관 앞마당은 인산인해였습니다. 화려한 의관의 양반 자재부터 도윤처럼 수수한 차림의 선비까지 빼곡했지요. 초시 문제를 내겠다. 시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서우경 해석, 시부, 경세문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도윤은 붓을 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백성들의 얼굴이 스쳤지요. 억울한 송사에 눈물 짓던 농부, 가혹한 세금에 허리 굽은 부인들, 경세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붓끝에 혼을 담아 써내려갔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백성에 있나니 임금이 성명하고 신하가 충성스러워도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참된 정치가 아니니라. 그의 글에는 책 속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불안했으나 설아가 준 염주구슬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드디어 전시 발표일, 성균관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고 시관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본 전시장원, 경상도 안동의 최도윤. 도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불렸습니다. 그는 귀를 의심했지요. 정녕 내 이름인가? 순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설아여, 어머님 드디어 해냈소이다. 회시와 전시 모두를 거쳐 장원에 오른 그의 답안은 시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오. 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었구나. 백성의 고통을 이리도 절절히 쓴 글은 처음이네. 조정에서도 그를 주목했습니다. 임금이 친히 불러 인견하셨지요. 경의 글을 보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구나. 앞으로 그 뜻을 잃지 말고 나라를 위하여 힘쓰라. 성상의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사옵니다. 도윤은 정칠품 현감에 임명되어 충청도의 한 고을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었으나 그에게는 꿈만 같은 출발이었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벅찬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구나. 집에 이르자 설아와 어머님이 눈물로 맞아주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축하드리옵니다. 설아, 이 모든 것이 그대 덕분이요. 그대의 믿음과 격려가 나를 이끌었소.
박씨 부인도 아들을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출세하다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고을 사람들도 몰려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장원급제를 하셨다니 우리 고을의 큰 경사요.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으나 오직 남원수만은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 가난한 선비가 감히. 그러나 이제 도윤은 벼슬길에 오른 선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감으로 시작한 도윤의 관직살이는 매 고을마다 백성의 삶을 고르게 하고 세정을 바로잡는 일로 이름이 높아졌지요. 탐관 오리를 엄히 다스리고 억울한 송사를 일으켜 세우며 농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니 고을이 편안했습니다. 최 대감이 다스린 곳은 살기 좋다더군. 그분이 청렴 결백하여 사사로움이 없으시지요. 명성이 천하에 퍼지자 조정에서도 그를 더욱 중히 여겼습니다. 현감 군수부사를 거쳐 참판에 이르렀고 정사는 날로 엄정해졌지요. 한편 설하는 관직자의 부인으로서 늘 검소와 절도를 지켰습니다. 화려함을 멀리하고 관가 아녀자들과도 공손히 사귀며 시어머니 박씨 부인을 정성으로 모셨지요. 그해 가을 조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령을 이유로 정승이 치사를 올리자 후임을 정해야 했지요. 임금께서 여러 신하의 의견을 들으신 뒤 도윤을 불렀습니다. 경은 어디에 있든 청렴과 공정으로 정사를 펴왔도다. 이제 더 큰 책임을 맡기고자 하노라. 성상 소신은 오히려 부족한 점이 많사옵니다. 겸손도 미덕이나 나라에는 능력 있는 자가 중책을 맡아야 하느니라. 경을 우의정에 임명하노라. 도윤은 이 말을 땅에 대고 깊이 절했습니다. 가난한 선비로 시작해 정승의 반열에 오르다니 참으로 꿈결 같았지요. 성상의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사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사에 임하겠사옵니다. 우의정이 된 뒤에도 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상벌을 공정히 하고 청탁을 멀리하며 탐관오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도와 절목을 바로 세웠지요. 우의정 대감의 정사는 참으로 공명정대하십니다. 그분 덕에 조정 기강이 한결 맑아졌지요. 이 무렵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원수가 몰락했다는 정갈이었지요. 권세를 믿고 사사로이 이익을 취한 죄상이 드러나 문책을 거쳐 유배되었고 집안 어른들 또한 그간의 패단으로 파직과 삭탈의 형벌을 면치 못했다 하였습니다. 남씨 집안이 끝내 그렇게 되었대. 자업자득이지요. 백성 울음 위에 쌓은 집은 오래 못 가는 법이지요. 설하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 헌수가 유배길에 올랐다 하니 마음 한편이 쓰리옵니다. 그렇죠. 탐욕은 끝내 사람을 허물지요. 권세를 믿고 바른 길을 벗어나면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요. 도윤은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쓸 때만 값이 있는 것이므려. 고향 안동에서는 훗날 도윤의 선정비가 세워졌습니다. 현감 시절부터 이어진 청백의 정사를 기리기 위함이었지요. 최 대감이 우리 고을 출신이라니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젊을 적부터 고든 품성이라더니 끝내 큰 그릇이 되었구나. 어느 따뜻한 봄날 도윤과 설하는 조용히 고향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행차를 사양하고 소박한 차림으로 나선 길이었지요. 옛집은 터만 남았으되 이웃들 도움으로 널찍한 사랑채와 안채가 새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왔사옵니다. 팔순이 간 넘은 박씨 부인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자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며느리야, 이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구나. 어머님, 모든 것이 어머님 기르심의 덕이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설하는 오래전 혜원이 건넨 염주 구슬을 꺼내 보였지요. 구슬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 구슬을 봤던 날이 아직도 눈앞에 서나옵니다. 그 스님의 말씀이 끝내 빗나감이 없었지요.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소. 도윤이 설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하, 그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소.
그대의 현명함과 내조가 내 길을 열어주었소. 서방님, 저는 다만 아내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서방님이 본디 훌륭하셨으니 이런 결실이 맺힌 것이지요. 아니요. 하늘이 내린 현부를 맞아 내 운명이 바뀐 것이요. 박씨 부인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세워주니 하늘도 돕는구나. 그 밤 설아는 은비녀를 가만히 매만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마음에도 잔물결이 이는 듯 했지요. 복은 밖에서 오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서 싹 트는 법이로구나. 설아의 속삭임에 도윤이 답했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덕이 내 길을 열었고 우리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그 뒤로도 도윤은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청렴한 정사 아래 백성은 편안했고 나라는 서서히 태평을 이루었지요. 후세 사람들은 그를 두고 청백리의 표본이라 일컬었습니다. 반면 남원수는 먼 유배지에서 쓸쓸히 말년을 보냈습니다. 권세를 믿고 탐욕에 스스로 무너진 자의 끝이 그러하였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전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덕 있는 인연은 집안을 일으키고 탐욕은 스스로 집을 허무는 법이로다. 참으로 선은 흥하고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밝게 드러난 이야기였지요. 가난하되 올곧음을 잃지 않은 선비와 현명한 내조로 남편을 일으킨 부인, 그리고 오래도록 이어진 정성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